오늘 모실 선생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실 선생님은 노경실 선생님이신데요. 양력을 좀 말씀드리면 1982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동화 부분에 누나의 까만 십자가가 당선되었습니다. 199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소설 부분에 오목렌즈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화 작가이면서 소설가네요.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그 책을 번역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한국 작가의 이사로 계시고 국립중앙도서관 소리책 나눔터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네요. 조금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노경실 선생님의 책 한두 권쯤은 읽어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계동 아이들, 그리고 진흙 쿠키 꿈과 희망을 구워요, 세상의 문 앞에 사나이, 다를 뿐이지 이상한 게 아니야, 북유럽 신화, 리오와 우리 학교에 공자님이 오셨어요 등 많은 작품을 썼고, 이 중에 또 많은 작품들이 베스트셀러에 또 올랐죠. 그런 점에서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러면 노경실 선생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3살에 동화로 등단했고, 그 다음 33살에 다시 소설로 등단을 했습니다. 10년 단위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3살에 등단을 해서 왔기 때문에 올해로 제 이제 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어가서 연세는 우봉호 우리 선생님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 전설의 58년 개띠입니다. 그래서 문단 생활이 그럼 23살, 지금 57살, 34년간이죠.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제가 다닐 때 서울 예전이었어요. 서울 예전 문창과 출신인데, 그때 동화로 등단했는데, 동화를 쓰게 된 이유는 동화가 뭔지도 몰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82년에 등단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문단에 아동문학이 대접받고 건재하고 동화 작가가 있다는 건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제가 동화를 쓴 이유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제품에서 8살짜리 여동생이 하늘나라로 갔어요. 단둘이 있을 때 집안에. 이제 그 얘기를 좀 있으면 이제 할 텐데,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동화를 썼고, 쓰다 보니까 원래 전공은 소설이에요. 서울 예전 문창과에 소설을 전공하고, 저희 스승이 최인훈, 정현종, 그다음 극작도 했어요. 제가 한국 방송작가 3기 출신이거든요. KBS. 그래서 윤대성 선생님, 그다음 최창학 선생님, 정말 기라성이죠. 기라성. 이제 정현종 선생님 시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막 목말라 있는 거예요. 동화로서 다 만족할 수가 없나. 그래서 소설을 열심히 써서 이미 82년에 등단했고, 졸업은 83년에 했습니다. 58년생인데 왜 83년에 졸업했냐? 그 아까 말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병을 좀 앓았어요. 그래서 소설을 쓰고 싶은데 소설을 써서 갖고 와서 출판사 받았더니 안 내주는 거예요. 당신은 소설가가 아니다. 동화 작가지. 근데 너무 화가 난 게 그 당시에 이름이 생각 안 나요. 박몽구 하여튼 몇몇 사람들이 그 국민서관이라는 출판사에서 소설가들이 동화책을 많이 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동화 작가로 등단 안 했는데 왜 동화책을 내주냐? 소설가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동화 작가가 소설을 내면 아무도 안 쳐다봐 주는 거예요. 물론 작품이 뛰어나지 않았나 보죠. 근데 문제는 읽지도 않고.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소설을 써가지고 응모를 했어요. 근데 정말 하늘이 도왔는지 단번에 그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된 거예요. 이제 제목이 오목렌즈인데 아나키스트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이 민주화 여러 가지 복잡했기 때문에 무정부주의에 대한 제 공부를 개인적으로 그 공산주의와 무정부주의에 대한 그런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됐어요. 되고 나니까 책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냈습니다. 몇 권 냈어요. 그 공지영 씨의 무서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가 원래는 문학, 지금도 생각이 안 나요. 다른 출판사에 나왔어요. 그때 그 다음에 제 책이 나오고, 소설 몇 권 내고 그랬는데 운명처럼 이 어린이
청소년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90년대 이후, 중반 이후로. 그리고 IMF가 지나면서 오히려 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말 운명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던 게 등 떠밀리듯이 제가 앞으로 어린이 문학 쪽으로 달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어린이 문학 하게 됐고, 또 청소년 쪽 하게 됐고, 또 제가 그 야학 교사를 좀 성공회에 사는, 약수동에 지금도 있는데, 성공회에 사는 야학 교사를 좀 몇 년 했고, 그다음 상계동, 저의 상계동 아이들이란 작품이 나온 토대가 상계동인데 거기도 그렇고 지금도 지금 일산에서 지역센터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아이들과 같이 있고, 특히 소외받은 아이들 같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 청소년 문제를 더 열심히 쓰게 된 거죠. 또 지금은 사실은 여기 소설 쓰고 싶은 분이 훨씬 많죠. 한번 그냥 고개만, 소설 쓰시는 분 한번 고개만 그냥 끄덕여 주세요. 네. 시, 그 다음 어린이 청소년 쪽. 예. 별로 없네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소설로 시작했고, 근데 정말 너무 행복하고, 미인은 뭐라 그러죠? 보통 요새 미인을 두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그러죠. 걔네들은 한 번 구했어, 한 번. 근데 저는 어린이 청소년 작가는 그 만족도와 행복감에, 아, 전생에 나라를 12번은 구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요즘은 시스템이 너무 좋아져서 학교나 각 지역마다 학교 도서관, 각 지역 도서관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오늘도 지금 방금 강서구 구립도서관에서 엄마들과 함께 강연하고 왔는데, 정말 이 출판계 이효리, 아니, 이 어린이급으로 정말 매니저는 없지만 쓸쓸히 그 전국의 어린이 청소년 엄마들, 뭐 교사들 만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어린이 인문학 여행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이게 또 복이 많아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됐어요. 여러분 모르죠?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래도 이 책이 지금 많이 나가서는데, 일단은 제가 작가로 왔으니까 노경실이 도대체 무슨 책을 쓴 거야. 그래서 책을 좀 몇 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좀 그 사람마다 작가마다 운명이 있잖아요. 저의 운명은 원래 소설로 시작됐는데 동생이 죽음을 해서 어린이 쪽에 관심이 갖게 되고, 그러던 제가 이제 어른들이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이혼을 겪으면서, 제가 이혼하면서 많이 어려움 겪으면서, 제가 이혼하고 내가 원해서 한 이혼인데도 너무 힘들어서 그때서야 알았죠. 제가 너무 약한 사람이라는 걸. 그때 거의 죽음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죽음까지 갔다가 이건 안 되겠다. 글이라는 거는 아무리 힘들어도 혼자 골방에서 써야 되잖아요. 수도자처럼.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정신병을 걸리거나 아니면 몸이 완전히 탈수증으로 죽겠구나 해서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그 푸른나무 출판사라고 있습니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 로마사 나왔던, 저기 그리스 로마 신화 나왔던, 원래 누구죠? 거꾸로 읽는 세계사 누가 썼죠? 국회의원 유시민, 그분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 책이. 그래서 여기 불을 좀 꺼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획위원을 좀 시켜달라. 그렇게 해서 제가 98년인가부터 출판계에 몸을 담았습니다. 기획위원으로. 그러면서 그 기획위원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뭐 여러 군데 출판사, 청년사, 푸른숲, 중앙출판사, 중앙일보 세안한 거, 지금 나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너무 많은 출판사에 그 기획위원과 자문위원을 하면서 출판일로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극기야는 그 주니어 김영사의 대표를 하고, 최근까지 21세기 북스의 고문으로 있다. 지금은 한솔수북이라고 아시나요? 구름빵. 그 말썽많은 거기에 지금 기획이사로 있습니다. 지금 출판일도 하고 있고. 하여튼 그 좀 보통 작가들과는 다른, 내가 원해서 그게 아니라 제 운명이 저를 그렇게 많은 일을 하게끔 그렇게 좀 출판 일을 하고 있고, 이제 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번역책이 많이 나올 텐데,
그 번역도 하게 된 게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출판사에 있다 보니까 많은 번역 작품이 들어오는데 프랑스, 이태리, 독일, 뭐 영국, 미국 10년 이상 공부한 사람들이 번역을 해왔는데 우리나라 문장이 잘 안 갖춰진 사람들이다 보니까 번역 문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고 해서 내가 하다 보니까는 번역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영어 번역만 하고 아주 깊이 있는 문학과 전문서 이런 것들은 못하죠. 저도 일천회거든요. 저는 학원을 다닌 게, 영어 학원 다닌 게 내 인생 통틀어 3개월밖에 없고, 내가 영어 공부한 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영어 그거 하고 성경, 구약, 신약을 본 거는 전부기 때문에 사실은 약하지만 어쨌든 우리말을 잘 하니까 우리 글을 잘 쓰고 그래서 번역을 하게 된 거죠. 한번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책이 엄청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저 맨 위에요. 이제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거는 뭐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학생들은 많이 아는 책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인문학 여행, 이제 인문학 그 1권은 신학, 미술, 신화, 미술, 천문학, 철학. 2권은 심리학, 음악, 문학, 환경. 이제 3권이 곧 나오거든요. 3권은 제가 동식물에 관심이 많아서 동물학, 동물행동학이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네요. 동물행동 정말 재밌는 학문입니다.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라면서 동물행동학과 식물 이야기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3권이 나옵니다. 그다음 이제 진흙 쿠키 이거는 제가 기획한 건데 인권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가령 그 150개국 있으면 150 나라의 어린이들이 인권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이라고 없을 것 같습니까? 영국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물질적으로 힘든 나라에서 IT 아이들을 시작으로 해서 진흙 쿠키 시작했고, 이제 두 번째가 빨래바구니라고 인도 어린이들, 도비가트 아시죠? 빨래터에서 일하는 아이들. 그게 나왔고, 세 번째 책은 다음 달에 나오는데, 지금 시리아 내전으로 한창 그 어린이들이 너무나 많이 희생돼서 그 시리아의 눈물이라고, 그래서 그 책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여행 2. 그 다음, 친구가 자꾸 놀라요. 이건 이제 놀림, 왕따, 이런 데 대한 번역 책입니다. 노역시요. 그 다음, 이제 동화, 엄마, 오빠. 이 컬러가 별로 안 좋네요. 여기는. 흑백으로. 참 예쁜 책들인데 아주 컬러풀하고 너무 아깝네요. 왜 그러지? 그래서 이거는 제목에서 다 느끼죠? 예, 애들만 이런 말 하나요? 남편들도 이런 말 하죠. 5분 막 하면서 지각에 관한 얘기. 그 다음 이제 그림책. 제가 그림책도 많이 냈습니다. 아빠는 1등만 했대요. 그래서 아빠들의 과거를 고발하는 이제 그림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철수는 철수다. 이거는 이제 중학교 국어책에 실렸는데, 비교하는 거 있잖아. 엄마들이 맨날, 넌 왜 이렇게 못해? 옆집 철수를 봐. 뭐, 옆집 민수를 봐. 이러면서, 거기 아이들이 엄청 시달려요. 그래서 인터넷에 철수는 철수다. 치면은 중학교 남자애들이 이거 읽고 막 울었다고 나옵니다. 특히 남학생들. 그래서 5학년 이상 되면 다 이 책을 읽습니다. 좋아합니다. 그 다음 다를 뿐이지 이상한 게 아니야. 딱 아시겠죠? 다문화. 제가 이렇게 가끔씩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 여성들이 글짓기 대회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 여성들의 글 심사하면 정말 전 세계에서 온 이주 여성들, 여기서 살림 안착하고 어디로 도망가지 않고 애를 낳고 살면서 힘들게 거기 보면은 그 중에 남편이 죽은 사람도 많아요, 의외로. 근데 그 나라 안 가고 여기 자식 있다고 그 자식 키우고 몇 년 잘 알지도 못해 시어머니랑 사는 착하다고 그랬지, 불쌍하다고 그랬지,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여성들의 제가 글들을 보면서 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를 위한 흑설공주 이야기.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앞으로 기획자도 많이 나오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신데렐라, 백설공주, 온갖 공주 얘기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비튼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신데렐라의 이야기 같은 거는 저는 유리구두를 벗어버린 신데렐라. 그래서 그 왕자가 결혼을 해주세요 할 때, 웃기는 얘기지만 구두 확 됐거든. 난 너 없어도 잘 살고 있거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엄마들은 안 좋아하지만 애들은 좋아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캐릭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까지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얘기들을 다 비틀어서 쓴 책입니다. 그 다음, 우리 아빠는 내 친구. 저거는 동화책은 정말 신기한 게, 여기 여러분들이 발행연도 보면 10년 이상 된 게 참 많습니다.
가령 소설이나 시는 이런 말 해도 되나요? 한번 이렇게 안 팔리면, 나와서 한두 달 안 팔리면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린이 책은 마치 어린이가 계속 자라듯이, 그리고 좋은 게 이 책이 6학년, 고학년을 위해 쓴 거예요. 그럼 내년에 한 2년 뒤에 안 팔리나? 고학년이 또 올라와야 새로운 애들이. 그 어린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면은 10년, 20년 계속 읽는 거죠. 너무, 독자들도 계속 바뀌고, 그리고 너무 아주 행복한 마음이다. 그 다음, 동화책을 먹은, 이건 또 2000년 나온 겁니다. 정말 너무 계속 나갑니다. 제가 결혼을 안 해서 자식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식들이, 여러분의 자식은 늙고 계속 돈 달라고 그러죠. 얘네들은 안 그럽니다. 그 다음 이제 짝꿍 바꿔주세요. 이게 아주 애들이 지금 좋아하는 책인데, 이걸 읽고 애들이 이메일로, 아니, 엄마들이 이렇게 많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농담으로 추신, 남편 바꿔주세요. 좀 써주세요. 뭐 이런 쓰고 있습니다. 그 흑설공주 이야기는 앞권이 잘 팔려서 출판에 또 두 번째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잘 팔린 거는. 그 다음, 엄마 친구 아들. 이건 엄친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초등학생들이 의외로 엄마들이 그 애가 뭘 모를 것 같다고 막 함부로 말을 할 때 이제 그 상처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 다음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아이는 제가 번역한 거고, 10살이면 세상을 알만한 나이. 제체 여기 다 나오죠. 근데 저것도 2012년이라는데 사실은 2000 몇 년에 나온 거예요. 다시 낸 거죠. 빨래 바구니. 이거는 아까 진흙 쿠키 다음으로 2권. 인도 이야기, 도비가트. 빨래를 애들이 여러 번 보셨나요? 인도 애들? 그게 여러 빨래 과정인데, 특히 이거는 어린이들이 이만한 나무 들고 빨래를 내리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한번 있다가, 저는 이제 어린이들과 특강 만나면 다 손 드세요! 그러면 애들 들어요. 자, 이제부터 신나게, 세게 한번 쳐보자. 그러면 애들 막 한 10번 하다가 죽겠다고 그래요. 하루 종일 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쳐서 돈 몇천 원 받는 겁니다. 그걸로 먹고 사는 그 아이들, 그래도 희망을 갖는 거죠. 그 다음 14살이 어때서? 이거는 정말 여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 남학생들은 이것도 역시 4학년부터 읽어요. 요즘 애들은 고학년 동화보다도 청소년을 바로 읽어요. 고학년이 되면은. 근데 남자애들도 도대체 저 여자애들이, 저 기집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 궁금할 때 이거 읽으면 참 도움이 되거든요. 남자애들도 좋아하고. 그 다음 이제 2번으로. 네, 이건 제가 번역한 거. 이것도 번역. 같이. 그다음 이제 요거는 이제 청소년 그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번역. 이거 연하처럼 당당하게는 정말 재밌게도 미국에서 나온 책이에요. 미국 사람이 쓰고.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사왔어요. 그래서 번역을 한 겁니다. 참 이상하죠. 네. 또 해주세요. 번역. 어린이를 위한 용기. 이거는 이제 위즈덤 하우스 아시죠? 이 출판사가 지금 홍대 앞에 빨간 책방 카페 만든 거 아시죠? 모르세요? 한번 오세요. 홍대 광고하는 게 아니라 합정역 6번 출구로 나오면 카페 이름이 빨간 책방이에요. 요즘은 홍대에 자모 카페는 아시죠? 자한가모. 그것처럼 출판사마다 돈 좀 벌면 무조건 밑에 1층에 카페, 북카페. 하고, 여기, 얘네는 위즈덤 하우스는 빨간 책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동진, 영화 평론가. 그 사람의 팟캐스트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나온 책인데, 시리즈예요. 여기 30권. 어른의 용기, 배려, 칭찬, 절제, 어른도 못 지키는 걸 애들 못 지키라고 책을 쫙 했어요. 근데 잘 나가요. 여러 나라로 수출됐어요. 제 책들 중에, 좀 말을 안 해서 그런데 제 책들 중에 수출된 책들이 거의 많아요. 외국으로. 그 다음 이제, 이것도 번역한 거, 채피터. 잠깐. 여기 이제 채피터 모아니 이거는 브라질인가 스페인 책이에요. 근데 내가 노병실 당신이 어떻게 번역했는데 제 책들, 번역한 책들을 보면 네덜란드, 브라질, 이태리, 스페인, 여러 나라가 있어요. 내가 천재? No. 그게 아니라 우리말로 맛있게 번역할 사람이 필요하니까는 그 책이 웬만하면 영어로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영어 원서를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얼른 보면 제가 중국어 책도 있고 별거 많아요. 그래서 그거 오해는 마세요. 저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엄마 내 마음이 아파요.
그다음 무서워. 이거는 이제 어린이들의 그 두려움에 관한 책이에요. 여러분들서 그래서 저는 여기 머릿말을 이렇게 써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도 축복받은 거라고. 그 감정을,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축복받은 거라고. 그런 말을 쓴 게 있고, 그 다음 이제, 우리 오빠 좀 때려주세요. 예. 이 책은 또 어린이들이 많이 편지를 써왔어요. 추신, 뭐라고 할게요? 우리 누나 좀 때려주세요. 근데 진짜 학교마다 초등학교도 지금은 많은 남학생들이 여학생들한테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학생을 둔 엄마들은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여자애가 때리면 남자들은 말도 못한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았지? 오죽하면 나 여자한테 맞고 다녀? 뭐 이러면서. 근데 남자가 여자 요만큼만 때려도 막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그렇게 억눌린 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그런 거 써달라고 또 오고 그래요. 그다음 내 동생 이제 버지니아 울프는 이 작가가 버지니아 울프 있죠, 소설가. 거기서 차관을 따서 그 어린이 그 우울증 거기에 대해서 쓴 거예요. 번역하기 정말 힘들었어요. 한번 여러 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여든아기. 제가 쓴 거는 말 그대로 치매. 근데 제가 느낀 게 갓난 애기, 응애 태어난 애기랑 완전히 나이 든 할아버지랑 닮은 점이 너무 많아요. 첫째, 여기서부터 머리카락 없죠? 눈도 잘 못 보죠? 그 다음, 이빨 없죠? 쭈글쭈글하죠? 그 다음, 잘 못 걷죠? 딱딱한 거 못 먹죠? 그러니까, 점점 노화에 가는 그것과 세상에 태어난 생명과 너무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노인들 볼 때, 결혼하신 분 있나요? 많죠. 내 남편이 늙어갈 때 그냥 생명으로 보세요. 생명. 진짜 네가 점점 아기가 돼가는구나. 생명으로. 그 다음 상계동 아이들. 제가 상계동 살 때 쓴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여기 등장인물은 거의 99% 실존 인물 허락받아서 쓴 거예요. 제가 여기 살 때가 91년, 91, 92년인데 정말 가난해. 불과 22년 전 이야기인데 정말 눈물나게 가난한 동네입니다. 거기서 제가 교회 다니면서 아이들 교사를 하면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다운 증후군 걸린 최형일이란 아이와 그 엄마를 모델로 하고 그 외에 거기 나오는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곤달걀 아시죠? 곤달걀. 계란인데 그 안에 병아리가 죽은 거. 그거 쪄서 팔고 먹고 그것도 막 서로 먹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껍질을 까면 애기 병아리 시체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걸 먹던 그 동네에 살던 이야기를 쓴 겁니다. 저 책은 제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책인데 안타깝게도 상계동에서 가장 멸시받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상계동이 부자가 됐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 얘기를 쓰냐 막 이러면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마음들을. 제 책 중에 사계절에서 나온 심학산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심학 초등학교에 강연 갔다가 쓴 거예요. 그 심학산 지금도 있어요. 그 학교. 제가 거기 갔을 때만 해도 농촌이었어요. 그 파주 출판단이 들어오기 전에. 근데 지금은 심학 초등학교에 가잖아요. 다 교장이고 교감이 다 저를 째려봅니다. 가면. 심학 그 애들을 가난하게 묘사했다고. 그걸 하나 역사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문학으로 역사로.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이 물질에 물든 사람들이. 근데 안타깝게도 상계동 아이들의 주인공이 형일인 다운 증후군인데 오늘은 이제 어른들만 계시니까 형일이 엄마가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형일이를 목졸라 죽이고 엄마는 자살을 했어. 아파트 떨어져. 진짜 너무너무 그 아이와의 추억을 항상 저를 노경실 선생님 발음이 돼서 노랑실 선생님 이랬는데 하여튼 그런 아픈 추억들이 있는 책입니다. 복신의 가족 사진. 저 책은 저의 얘기입니다. 누구나 작가는 자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한 번씩은 자기 얘기를 쓸 겁니다. 저는 경실인의 가족 사진을 제 얘기로 쓴 겁니다. 저기 우산을 들고 있는 아이가 노경실. 그리고 여동생 셋, 남동생 하나. 근데 여기는 여동생 하나가 없죠. 당연히 눈치채시겠죠? 아들 낳으려고 딸을 넷을 낳은 거예요. 아들 태어났어. 근데 여기 동화 속에는 국민학교 6학년으로 제가 나와 있는데, 원래는 제가 고1 봄방학 때
17살 봄방학 때 이 막내 여동생, 초등학교 국민학교인 8살짜리 막내 여동생이 저랑 같이 급성폐렴이란 병에 걸렸습니다. 지금 급성폐렴으로 죽는 사람은 노인밖에 없죠, 애기랑. 근데 내 때는 아까 말한 대로 58년생이다 보니까 저 고등학교 때는 많이 죽었어요. 저도 더구나 나는 그래도 고등학생을 견디는데 내 여동생 겨우 8살이니까 누워서 기침하다가 동시에 둘이서 일어나서 그 미제 깡통에다가 가래와 피를 막 토했어요. 일주일도 안 그랬는데 나와 내 동생은 나무처럼 말랐어요.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병원에도 못 갔어요. 엄마가 약을 사는데 무슨 약인지 모르고 먹었어요. 근데 하필 우리 가족들이 다 아무도 없을 때 나와 내 동생만 누워 있는데 그때 여동생이 여기 이제 이 책에 자세히 나오는데 나한테 마지막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여동생이 한 얘기가 뭐면은 큰언니 나 약 좀 줘였어요. 8살짜리 여자. 아무 생각 없이 약을 입에 줬는데 한 번 빨고는 제품에서 죽었어요. 그러니 집에 아무도 없고 나도 급성폐렴으로 피를 토해서 모든 심신이 약한 상태고 가장 예민한 17살 나이인데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내 품에서 이렇게 물 주려고 이렇게 안고 있었거든요. 그 품에서 동생이 죽었으니 저는 그때 정신병자가 안 된 게 정말 축복받은 것 같아요.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제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거죠. 저는 퀴리 부인 같은 과학자 되려고 그러는데 완전히 바뀌어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이제 늘 마음속에 제 생각 속에 8살 그것도 못 먹고 병원에도 못 가고 바짝 마르고 마지막으로 그 어린이가 큰언니 나 약 좀 줘.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언니 나 살고 싶어. 그 말 아니겠어요? 근데 결국은 한 번 이렇게 빨고 죽었는데 그 아이가 늘 있는 거예요. 17살 때 죽었어요. 올해로 제가 47살이, 57이에요. 딱 동생이 죽은 지 40년 됐어요. 그 동생이 살아있으면 46, 7 됐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늙고 가는데 꿈에 나타나는 동생은 작년에도 한 달 전에 30년 똑같이 8살 소녀로 있는 거예요. 걔는 내가 아까 말한 노인처럼 흉악하게 보기 흉하게 늙어가도 늘 꿈속에서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8살에서 멈췄으니까 내가 88살이 됐어. 경민아 목소리도 이렇게 하더라도 나타나는 거는 큰언니 하고 나타나는 아이는 그 8살 소녀인 거죠. 영원히. 그러니 저는 이게 하늘의 뜻이구나. 노경실 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살아라. 그래서 그 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사명감, 콜링을 갖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린이 글을 많이 썼는데 제가 그 청소년 아이들과 늘 많이 지내니까는 특히 청소년의 이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청소년 이야기를 많이 쓰게 된 겁니다. 이제 번역한 거고 이것도 제 책이고 3번 요까지만 이제 가고 너무 많이 하면 이제 이거 이제 세상에서 가장 예쁜 이거 그림책입니다. 보통 너무 재밌는 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의 엄마가 제일 예쁘죠? 그러면 정확히 초상까지는 네 그래요. 4학년 정도 되면 기가 막혀서 거의 뭐 자기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막 이렇게 아니요 막 이래 일부러 아니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원히 제가 볼 때 초등학교 3학년까지 그나마 순수성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4학년 되면은 거의 애들 얼굴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4학년 되면 벌써.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9권짜리입니다. 제가 번역한 건데 미국에서는 서양에서는 해리포터 다음으로 유명한 판타지 작품입니다. 근데 이 판타지 작품이 우리나라에서 왜 안 읽히냐 아직도. 저걸 읽으려면 좀 복잡해. 왜냐? 저 안에 나오는 수많은 캐릭터가 서양의 신화, 동화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캐릭터를. 그래야지만이 풀고 저 책의 9권에 계속 흐르는 주제는 물론 마법은 진정한 마법은 그런 게 아니다. 그렇지만 그 면에 흐르는 거는 반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반전 동화죠. 사실 반전 소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특히 뭐 그 소설 쓰시는 분들은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듯이 이것도 하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는 어떻게 이걸 쓰면은 모든 캐릭터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살아있다 생각해요. 백설공주죠, 사실은.
그렇죠. 뭐 이렇게 다. 그게 그 영어 단어를 ever after입니다. 아예 있어. 영어 단어. 서양은 그 단어를 써요. 그래서 ever after지 너 사실 신데렐라지 막 이러면서 다 있어요. 피터팬이지 막 이러면서. 걔네들은 서양에도 그렇게 상상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치 사실 흥부시죠?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글 쓰는 분들은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사춘기 맞짱뜨기. 이거는 그 10대들의 친구 모든 키워드들 있잖아요. 고민하는 키워드를 그중에 맞는 신문기사를 제가 따와서 신문기사를 싣고 여기다가 싣고 이것도 제가 기획을 한 건데 그 다음 그걸 토대로 글을 써 내려가는 겁니다. 에세이를. 그래서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현실적인 문제를 다뤄주니까. 이건 제 그림책인데 멧돼지 꼭 죽여야 하나. 어떻게 하면 잘 사나. 같이 거기에 대한 그림책입니다. 난 갑수는 왜 창필당했을까. 이게 참 여러분 김갑수 씨 아시죠? 방송인 걸쭉하니 친구예요 저의. 그래서 아버지 고향도 평남 강서 똑같고 어릴 때부터 잘 알던 친구인데 그래서 일부러 제가 갑수는 왜 창필당이 됐었어요. 이것도 사실은 여기 2010이라고 그러는데 2000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개정판이에요. 다 이제 오래돼서 표지가. 얄미운 토니 모리스는 알죠 여러분? 이 노벨 문학상 받은 그 사람의 그림책이에요. 우리는 꼭 소설가 하면 소설만 막 쓰고 폼제고 그러는데 서양은 절대 앙드레지니 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넘나듭니다. 자연스럽게 스펙트럼이 넓죠 아주. 그다음 우리 집은 나 없으면 안 돼. 아빠 안아주세요. 그림책이고 제가 번역한 책. 아주 이거는 유화책입니다. 맛있는 말놀이 랄랄랄랄 이렇게 아주 유화를 취한 책입니다. 이게 이제 그림자매 좀 뭐 이런 이제 책들. 예, 이건 이제 중국 책이에요. 달토끼 길고 긴 여행. 영어로 된 걸 번역을 한 겁니다. 힘들어. 예, 쭉쭉. 예, 여기까지만 이렇게 더 이상 했다가는 이제 오늘 뭐 제 광고하는 것 같아서 하고. 사실은 제가 오늘을 위해서 엄청나게 다 준비하는데 USB를 여기서 오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지금 목숨 걸고 이제 말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몇 분 남았나요? 1시간이요? 정말, 저는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 기가 막혀서. 이거는 무슨 USB지?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정말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거 다 꺼주시고 그냥, 이제 말로, 아니다. 아주 좀 이따가요. 예,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온 이유는 이제 문학도 문학이지만은 이 인문학 쓰게 된 배경이며 또 인문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동화나 소설, 청소년 소설도 좋지만 갑자기 우리 인문학 열풍이 불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여러분은 정독도서관에 인문학 강좌를 들으신 분 계신가요? 정독도서관에서 저녁 7시 또 7시 반에 저녁마다 거의 인문학 강좌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저도 거기서 4주간 인문학 강좌를 했거든요. 정독도서관에서. 근데 저는 이제 가족 대상이죠. 학부모 대상. 그래서 누가 오냐, 이 7시 반에 힘든데 다 100% 거의 직장인이래요. 근데 다들 밥도 못 먹고 막 기쁜 마음으로 온대. 뭔가 듣는다. 인문학에 대해서 듣는다는. 그래서 늘 10,000원이에요. 목말라 있는 거예요. 인문학에 대해서. 뭔가 가르침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30대 후반, 40, 많으면 50대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럼 어렸을 때는 인문학을 몰랐나? 여러분의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중고등학교 때? 인문학이 있었나요? 인문학이란 말도 저도 없었어요. 무슨 인문학이에요? 문학도 없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인문학 이제 열풍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인문학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은 뭐 이미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고 거의 웬만큼 뭐 지적 수준이 높은 분이라서 제가 할 말은 없고, 다만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느낀 거를 좀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인문학은 결국
서양 정신이잖아요. 사실 출발은요. 여기다 우리가 붙이면 이제 동양 인문학, 동양 고전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서양 정신과 문화, 서양 정신, 서양 문학 이거의 큰 두 갈래 줄기는 무엇입니까? 예? 예,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잖아요. 헤브라이즘은 말 그대로 기독교라고 하기보다는 유대교겠죠. 그 다음 이제 헬레니즘은 고대 그리스죠. 그럼 헤브라이즘은 무슨 뜻인가요? 히브리란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는 또 무슨 뜻인가요? 히브리. H-E-B-R-E-W. 히브리는 무슨 뜻인가요? 히브리는 하비루란 뜻이야. 하비루. 그게 그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강을 건너온. 그리고 강을 건너온 부계자, 포로, 노예, 주변 인물, 같이 쓸모없는 사람들의 뜻이에요. 그 히브리 민족이 나라도 없이 지금도 팔레스타인 전이 왜 일어납니까? 정당한 자기 영토가 없는 민족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그 그리고 걔네들이 갖고 있는 건 뭡니까? 성경 한 권밖에 없어요. 물론 뭐 탈무드니 뭐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구약의 모세 오경이죠. 그 민족이 갖고 있는 그것밖에 없는 그 히브리 민족의 정신이 서양 문줄기의 한 줄기란 말이에요. 그거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 지구의 히브리 유대인의 그 정신을, 문화를, 성경을, 언어를 빼놓고 이 인간의 사상, 언어, 문화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빼놓고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절름발이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헤브라이즘이 있고 헬레니즘이 있습니다. 근데 헬레니즘이 발흥된 도시가 어디입니까? 헬레니즘이 발흥된 도시. 예?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죠. 그리스는 도시국가잖아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 헬레니즘이 발흥됐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학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소크라테스니 피타고라스, 플라톤, 다 나왔잖아요. 제가 이걸 쓰기 위해서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는 너무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도시국가 아테네가 있을 때 아테네와 200년간 싸운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네? 네, 스파르타입니다. 자, 스파르타는 원래 어느 나라랑 싸웠습니까? 아테네랑 싸우기 전에. 무시무시한 야만족 페르시아 싸웠죠. 이겼어요. 스파르타가. 근데 아테네한테 졌어요. 아테네는 여러분 300 보셨죠? 영화 300. 누구죠? 그 제랄드 비틀러인가? 버틀러 제랄드인가?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거 보고 침 안 넘어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죽 하면 2도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스파르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스파르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일단 그럼 그것부터 모르겠어요. 스파르타는 무슨 뜻입니까? 스파르타는 사실은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 아테네도 여신이죠. 아테네는 뭐의 여신이죠? 지혜의 여신이고 전쟁의 여신입니다. 근데 아테네를 이 인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고대 그리스를 연구하다 보니까 스파르타를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스파르타와 아테네 200년간 싸웠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테네는 남았고 그 강력한 스파르타는 지금 자취도 없습니다. 문화라고는 결국 이 빨개 벗고 영화 찍는 데는 나오는 희화화된 문화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럼 스파르타는 어떻게 교육을 시켰을까요?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6살만 되면은 들로 내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내보내냐? 옷 잘 입히고 여기 쌩 매고 내보내나요? 100% 빨개 벗겨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모든 피부가 모든 추위와 더위와 벌레에 이길 수 있도록 그걸 먹는 것도 다 그리고 전사로 키웁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의 교육은 학습이 아니고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게 헬라어로 아고게입니다. A-G-O-G 아고게. 에오게가 아니라 아고게. 그리고 30살이 되면은 무조건 전쟁에서 내보냅니다.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300에 나오는 그 남자들은 19세에서 24세 또는 30세까지 가장 고운 남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아테네는 뭘 했을까요? 아까 스파르타의 교육은 아고게입니다. 그럼 아테네의 교육은 학습이에요. 그게 파이데이아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어린이가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돼요. 파이디온. 어린이란 뜻이에요. 어린이란 뜻에서 학습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아테네 애들은 체조, 수사학, 문법, 식물학,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다 식물학자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드로스 대왕한테 그런 걸 다 가르쳐 줬잖아요. 식물학, 동물학, 곤충학. 그다음 피타고라스가 수학자 이전에 뭐였죠? 예? 아니요, 음악가였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일원화시켜서 이런 음률 화성을 나오게 한 게 피타고라스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얘기할 때 어디서나 음악사를 얘기할 때 피타고라스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음악에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없었으면은 음악은 되게 미개한 무슨 그냥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예술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의 그냥 여기저기 흘러다니는 소리로밖에 정착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테네는 그냥 노래하고 체조하고 웅변 가르치고 철학하고 식물이 이거는 뭐가 다른가, 이건 약용식물인가? 식물학의 원조를 따지면 아리스토텔레스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스파르타를 이긴 겁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한테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아테네를 얘기하기 위해서 히브리와 아테네를 얘기하기 위해 그리스와 아테네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5 영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인류 역사에 5대 정복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맞추신 분에게는 이걸 책을 드리겠습니다. 5대 정복자. 자, 옛날 사람으로 최고의 정복자 5대. 자, 알렉산더 대왕, 예, 징기스칸. 노. 그 전에 나폴레옹은 뭘 정복했어요? 나폴레옹은 산 하나 넘은 것밖에 없어요. 예? 자, 알렉산더, 징기스칸, 5대 정복자. 티무르, 우즈베키스탄의 창시자 할 수 있죠. 티무르 또, 한니발,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카르타고의 영웅. 카르타고 영웅이 한니발이죠. 예. 또 한 사람. 로마인이 가장 저주한 장군. 아틸라. 예. 여러분이 꼭 이 5 사람의 일생을 하나하나 얘기하자면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사실은 제가 중요한 PPT를 띄면서 하면 여러분 너무 재밌었을 것 같은데 오늘 감이 떨어져서 좀 그런데. 자, 징기스칸부터 얘기합시다. 잠깐 짧게. 뭐 징기스칸의 삶은 아시죠? 징기스칸이 그 어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남자 사나이로서의 삶은 자기가 정복한 민족을 다 죽이고 그들의 여자를 다 겁탈하고 마음껏 먹고 노예처럼 부리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너무 좋아하네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인생이 너무나 그 사람은 억울함과 복수와 분노에 차 있어요. 이제 그 얘기는 뭐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지구 역사 45억 년 역사 중에 가장 많은 정복을 한 왕이 징기스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우습게도 글자를 몰랐어요. 배울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 한번 말을 타면 계속 달려야 돼. 왜? 정복하려고. 원래 몽골이라는 게 몽골 무슨 뜻이에요? 네? 훌륭한, 위대한 이런 뜻이에요. 위대한, 훌륭한. 근데 중국 애들이 이 몽골을 잡아먹으려고 일부러 그 우매할 몽, 우리 몽학 선생 이러죠. 우매할 몽, 애꼬자를 써서 몽고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순간부터 뭐 몽고 반점, 뭐 몽고 싸라 이러면 안 돼. 우리도 같이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는 꼭 일부러 몽골 이래야 돼. 그 걔네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몽골이. 그 몽고는 절대 마치 일본 애들 우리 보고 쪼센징 뭐 이런다 그러죠. 그거랑 똑같은 거니까 절대 우리는 몽고라고 하면 안 돼요. 몽골리아 이렇게 해줘야 돼. 자, 근데 지금 몽고가 내몽고, 외몽고 나누고, 내몽고는 중국에, 내몽고인가? 외몽고가 중국에 편입되고, 지금 몽고가 남아있나요? 그냥 몽고의 그 모래처럼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째, 티무르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티무르는 몽고 자기 스스로 나는 몽고의 후손이라고 외친 사람. 그렇지만 그 사람은 좀 생긴 것도 러시아 그 서방처럼 생겼죠. 그 사람의 별명이야말로
말에서 내리지 않는 사나이예요. 별명이. 역사가들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위원으로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면 계속 정복하라였어요. 근데 이 사람도 지금 우즈베키스탄은 티무르의 나라죠. 고향이고. 사마르카타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가 어디죠? 타슈켄트. 그 옆이 사마르칸트는 칸트는 그 티무르의 무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역대 세 번째가 두 번째 정복자예요. 그 사람도 엄청 잔인했어요. 하여튼 정복자들은 다 잔인해요. 왜 그러겠어요? 후환이 들어오니까. 근데 지금 티무르, 우즈베키스탄이 어때요? 어떤 지경이야? 러시아가 한 일로 치면 이렇게 쓰러지고, 일로 치면 일로 쓰러지는 너무 불쌍한 존재가. 우리나라도 우즈베키스탄 처녀들이 얼마나 많이 온 줄 알아요? 돈 벌려고? 그랬죠. 우즈베키스탄은 뭐, 박 가는 애도 누구라고요? 김태희라고 할 정도로 예쁜 이제 사람들인데, 어쨌든 너무 불쌍한 지경이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한니발. 카르타고의 영웅, 한니발. 그 다음 네 번째, 알렉산드로스 대왕. 그 다음 다섯 번째, 아까 말한 대로 아틸라. 아틸라는 로마 제국이 이를 갈면서 싫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이제 기독교화가 되고 나서 서로마 동로마 나뉘는데 로마의 그 사제들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아틸라한테는. 신의 하나님의 징벌이다. 자기네들한테 내린 거다. 오죽하면. 그리고 로마가 얼마나 한니발한테 참 아틸라가 지금 내가 헷갈리는데 질렸는지 그 카르타고를 맞아. 한니발이다. 점령하고 한니발을 스키피오 장군이 로마의 장군이 그 카르타고에 가서 협상을 해요. 한니발을 우리한테 넘겨주면 너희 살려주겠다. 거기 완전히 그 사면초가에 몰렸거든요. 그래서 넘겨주려고 그래요. 몰래 이제 마치 삼손을 몰래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주려고 하듯이 한니발을 몰래 결박해서 로마한테 스키피오 장군한테 주려고 그러는데 한니발이 그걸 알고 어떡하죠? 도망가죠. 뭘 도망가요? 독약을 먹고 자살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침략해, 카르타고로. 그런 다음에 로마 이 애들이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로마 남자들 애기까지도 응애 우는 애기 다 죽이고 여자는 다 노예로 갖고 가고 그다음 그 카르타고 전체에다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이 카르타고는 살아나면 안 된다서 대량의 소금을 쫙 뿌립니다. 소금을. 불태운 다음에 소금을 뿌려요. 불태우고 소금을 뿌려요. 그 정도로 지긋지긋해.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 역사가들이 한니발이니 아틸라니 이 사람들이 제가 발견한 건데 보통 제2기간이 20년을 못 넘어요. 알렉산더는 더 적죠. 근데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알렉산더 얘기인데 한니발과 알렉산더의 공통점은 둘 다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티무르도 글자를 몰랐어요. 티무르도 계속 달리느라고 후손을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징기스칸도 그랬고 아틸라도 그랬고. 그런데 그나마 한니발과 알렉산더는 철학을 하고 식물을, 동물을, 음악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둘 다 자기만 공부하고 자기만 만족하느라고 국민들을 교육을 못 시켰어요. 글도 못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니발이 죽으니까 나라도 없어졌어요. 그 다음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렉산더는 이미 13세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스승을 모시고 모든 학문을 섭렵한 천재입니다. 근데 그 천재가 그 머리로 한 일은 매일 말을 타고 달린 거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좀 일 좀 할만하니까 죽었죠. 어떻게 죽었죠? 그 장대한 용사, 그 천재가 어이없게도 모기에 침 한 방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얼마나 한이 됐는지 막 죽기 전에 무덤에 나를 관에다 놓을 때 내 오른팔을 관 밖에 내놓으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생이 허무함을 사람들한테 말해줘. 자기가 그렇게 솔로몬처럼 모든 학문을 다 섭렵했고 모든 영화를 누렸고 권력을 가졌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서 후회하는 거죠. 지금 마케도니아 그 왕인 알렉산더, 마케도니아가 지금 있어요. 그리스 옆에. 근데 마케도니아가 그 문화나 언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리스는 지금 경제 경황으로, 경제 불황으로 엄청나게 지금 심각해요. 막 그 여러분이 겪는 청년 실업은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그 경제 공황이 심한데, 그런데도 그리스의 그 정신과 문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멸하지 않을 거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섯 영웅을 얘기 든 것은 바로 히브리즘과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얘기를 하려고 든 것입니다. 이 두 정신 문화는 근거는 언어와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훈련시키고 학습시키고 계승시키는 겁니다. 그거를 안 한 다른 민족들은 정복, 그냥 칼로 피로 정복만 했던 겁니다. 당신은 앞으로 계속 나가죠. 계속 지도가 점점점 넓어지죠. 그런데 그 사람 하나만 죽으니까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니까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런데 아테네는, 예, 고대 그리스나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죽어도 그 다음 사람이 또 이어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언어가 있었고 자기만의 언어와 학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 네이버 좀 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는 이제 기록에 대해서, 특히 글 쓰는 분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얘기는, 근데 우리나라를 잠깐 생각해 봤어요. 네이버 들어갔나요? 예, 잠깐만 제가. 자, 이 음악을 하나 듣고.
하셔도 됩니다. 잘 들으셨나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유대인들은 자기 땅이 지금도 땅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맨날 여기서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설사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한테 공격을 받다 해도 세계 여론은 아주 냉담합니다. 그런데도 그 나라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까 말한 언어, 그리고 기록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끊임없이 그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갓, 여호와, 제호바. 그러니까 뭐라고 명령을 내리는지 아세요? 기록하라. 수없이 나와요. 쓰는 거. 써라. 정말, 만약 징기스칸이 달리면서도 써라 하고 후배들에 남겼으면 지금 몽골하고 이렇게 업신여기를 받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는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다 자기마다 이유가 있어서 쓰겠죠. 근데 이 쓴다는 작업은 사실은 자기 하나 요즘은 약간 무슨 작가도 연예인처럼 뭐 써서 스타 돼서 유명해지고 막 이런 경향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특히 수많은 일들 중에서 쓴다는 그 달란트와 사명감, 콜링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한테 쓴다는 것은 단순한 지금 나 만족을 잊고 내 이름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정신과 사상을 계속 뒤로 바통을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설이든 시든 동화든 뭐 수필이든 아니면 어떤 글이든 간에 그냥 바람에 날려가는 그런 허접한 글이 아니라 적어도 읽을 수 있는, 남길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여러분들이 써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인문학, 물론 이 안에서 뭐 철학이니 뭐 하려면 제가 감히 이 정말 공부한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일천하고.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이걸 제가 하면 3권까지 지금 글을 쓰면 다시 한번 느끼는 거는, 우리가 쓴다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 그런 사명, 재능을 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 사명감이 있다. 단순한 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기록하는데 그 기록은 왜 기록하는지를 여러분이 쓰는 거, 왜 쓰는지를 깊이, 좀 더 폭넓게 큰 사람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별명을 스스로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마그누스. 그게 무슨 뜻이면 매그너스예요. 그레이트보다 훨씬 크다는 뜻이에요. 위대한이다.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건 뭐 겸손하면 좋죠. 겸손하고. 네네. 그렇지만 자기가 쓰는 그 직업, 일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한 자부심. 나는 마그누스다, 매그너스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좀 더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그에 걸맞는 어떤 분야이거나 정말 당당한 글을 쓰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여러분이 앞으로 독서의 그 스펙트럼을 좀 넓혀서, 저는 그 얘기 잘해요. 초등학생, 남학생들의 꿈은 물어보면 90%가 뭔지 아세요? 과학자입니다. 결국은 다 뭐 과학은커녕 학교도 잘 안 가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책 좋아한다 해서 과학 책만 읽으면 그 사람은 과학자 조수밖에 못 돼요. 패션 좋아한다 해서 패션 책만 읽으면 시가밖에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작가가 되고 싶다 해서 소설만 읽는 남녀는 독자밖에 못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독서 습관을 완전히 바꾸세요. 어떻게 하냐? 도서관에 십진분리법 있죠. 그것대로 첫 달은 식물학, 철학, 문학 이렇게 섭렵을 해야 돼. 섭렵. 마치 음식을 골고루 먹듯이. 아무리 부자라고 맨날 홍삼만 먹어봐요. 애가 띠래질 거예요. 그것처럼 골고루 먹어야 돼요. 골고루 먹어서 내 이 지식 체계에 아주 시즌 날줄처럼 착착착 맞게 해야 돼. 그래야지 거기다가 인생의 연륜과 경험이 어우러져 좋은 글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아까 피타고라스 얘기했죠. 음악이 수학 이론이 없어지면 음악은 개 짖는 소리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음악 공부하면 아십니다. 근데 글도 그래요. 문학도 체계적인, 아무리 우리가 저 사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세상에 대작가야. No! 학교는 초등학교 나왔지만 그 사람의 내면 속에 그 지식과 지혜는 분명히 시즌 날처럼 촘촘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 무식하면 글 못 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사실은 구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 별명이, 여러분 토하지 말고 들으세요. 신데렐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녁에, 오늘 같은 날은 저는 인생에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어요. 저는 6시, 7시 되면 무조건 집에 가요. 집에 뭐 사랑하는 남자? 아니요, 저 혼자 살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읽어야 되지. 이런 좋은
제가 또 클래식 매니아입니다. 그 음악도 듣고 싶지, 또 여러 책 읽고 싶지, 뭐 여러 가지. 언제 해요, 언제. 근데 보통 사람은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보통은. 나처럼 혼자 살지 않고. 그런데, 그러면 시간 더 쪼개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정말 쪼개서 쓰세요. 쪼개서 쓰고, 그 여러 가지 많은 예술의 다른 분야들을, 학문의 다른 분야들을, 제가 오죽하면 식물학, 동물학을 공부하겠습니까? 생긴 거 그렇게 안 생겼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기록, 글 쓴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 스스로를 마그누스라고 생각하세요. 마그누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최대한의 시간을 아껴서 공부하고 그 대신 여러 분야의 책을 섭렵해서 읽어요. 마지막으로 가령 여러분 샤넬 좋아하죠? 샤넬. 샤넬 싫어하는 여자 있으면 나가세요. 근데 그러면 샤넬 디자이너가 왜 유명해졌습니까? 예?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그때 과감히 바지를 하고 치마를 자른 거 아닙니까? 길이를. 자, 우리 이렇게 중고등학교 여학생들 장래 꿈이 뭐냐면 패션 디자이너 엄청 많아요. 하도 드라마에서 막 멋있는 거만 보여주고 이래서 자기도 막 잘 입을 줄 알고. 근데 패션 디자이너 되고 싶다 그래서 맨날 재봉틀 하고 뭐 천이나 이렇게 만지고 그러면은 정말 시다밖에 안 됩니다. 지금 패션 디자인에 대해서 되려면은 섭리학, 문화사, 인류학, 기후 별걸 다 해야 돼. 인종, 신체, 이 인체학부터 다 얼마나 많은 공부. 언어, 영어 기본, 불어나 이태리 해야 돼. 그리고 패션도 철저하게 라틴어 공부 안 하면 무식하게 돼요. 그럼 몇 개? 그러니까 지금은 뭘 해도 셰프를 해도 그래요. 옛날에는 막 우리 집 앞에 오모리 김치찌개인데 그거 짜장면 이거 하면 팔만 아파요 자기. 근데 이왕이면 같은 요리사라도 공부하고 지식을 체계를 쌓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 지금 인생이 여러분 최하 5, 60년 더 살 거 아닙니까? 이제는 직업이 하나만 올곧이 이걸 간다는 분명히 없을 이제 다른 세상이 올 겁니다. 적어도 직업이 수없이 바뀌고 몇 개를 갖는 그런 세상이 올 건데 어쨌든 지금 글 쓰는 기록하는 무언가 그거 뭐죠? 괴테인가요? 아, 저기, 노틀담 쓴 사람. 노틀담 꽃을 쓴 사람 누구죠? 예, 빅토르 위고. 그 사람은 성당의 그 운명이라 한 글자를 보고 노틀담 꽃을 쓴 거 아닙니까? 누군가 그 한 글자 또는 한 권의 책이 인간이 또는 다른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꿉니다. 운명이 영어로 제가 좋아하는데, 페이트와 데스티니 가장 크게 써요. 페이트는 부정적인 거예요. 슬픈 운명, 비극적인 운명은 다 페이트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기대되는 운명, 뭔가 좋은 운명은 데스티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여자애들 이름은 데스티니가 엄청 많아요. 데스티니. You are my fate라고 안 그래요. You are my destin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운명까지 바꾸고 남의 진정한 꼭 어디 가서 봉사해지만 뭐 흑인들의 발을 닦아주면 자원봉사입니까? 좋은 글 한편으로 사람들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글을 쓰는 그 작가이자 영혼의 그 빛을 비추는 하나의 여러분 등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받나요?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쉬운 질문. 진짜 아무 질문이나 좋습니다. 뭐 인생, 삶, 문학 다 좋습니다. 네. 유명한 작가들 보면요, 대부분 비극적인 삶을 살잖아요. 괜히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글을 혹시 써야 되는데 그런 막 비극적인 요소가 많이 필요한 건지 전혀 필요하지 않죠. 제가 지금 빅토르 위고에 있는데 위고의 삶은 어떤가요? 잘 살았어요. 그 마지막에는 전 파리 사람들 장례식을 치렀죠. 그 위고의 딸 아세요? 아델 이야기 아세요? 아, 여러분 꼭 아델 이야기를 읽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뭐 자식들이 잘못되는 경우도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뭐 유명 안 해도 뭐 삼촌이 막 뭐 깽판 치고 뭐 자식이 뭐 집 나가면 별별 있잖아요. 도대체 비극적인 삶이란 거는 근데 문학은 이런 그림이나 피아노 연주, 노래와는 달라요. 문학은 거꾸로 하면 학문이잖아요. 정말 저도 등단한 지 30몇 년인데 문학은 진짜 도 닦는 거예요. 일단 체력이 따라야 돼. 딱 앉아서 막 10시간이나. 그러니까 작가들 중에 막 이거 나가는 사람 많잖아요. 허리 나가고 목 나가고
위 나가고. 근데 그렇게 절대적으로 시간, 감정, 체력. 저는 이거 관리 못하면 글 쓰지 말라고 그래요. 시간 관리. 혼자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아. 어떻게 할 줄 모르. 이 시간 관리를 이게 시간을 정말 1분 1분을 헛되게 안 쓰도록 시간 관리 해야 돼. 그렇지 않아. 감정 관리. 혼자 있기 때문에 감정이 슬플 때 잘못하면 죽음까지 가요. 미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 많았는데 저는 다행히 이제 그런 걸 이제 다른 걸로 이겼는데 어쨌든 감정 관리 잘해야 돼. 그다음 마지막으로 체력 관리. 작가가 체력 관리 못하는 거는 꼭 뭐 S라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튼튼한 허리. 그리고 좀 아무리 뭐 글 써도 여자니까 좀 너무 뚱뚱하면 그렇잖아요. 어쨌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이 살이 찌면은 진짜 오래 못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걸 하나의 문학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만 살면 비즈니스 생각해요. 나는 개인 CEO다. 1인 CEO. 그러기서는 왜 양을 다 갖고 해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비극적인 왜 그런 것만 보세요? 그런 애들 몇 명 안 돼요, 사실은. 요즘에 유럽 작가들은 안 그래요. 얼마나. 그리고 요즘 우리 동네 일산에 작가들 많고 일산 사는데 무서워요. 약간 얄미울 정도로. 탁 담배 다 끊었어, 인간들이. 끊고 술도 탁 하고 술도 좋은 것만 탁 마셔. 와인 뭐 이런 것만 탁. 옛날엔 막걸리, 소주. 막 얼굴 봐도 딱 알잖아. 저 작가구나. 지금은 이 작가인지 모델인지 몰라. 남자. 맞아요. 내가 말 안 해도 뭐 남자, 여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정적인 거 하지 말고 작가도 얼마든지. 이제는 나를 이건 이상한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얘만 상품이 아니야. 에쿠니 가오리 알죠? 에쿠니 가오리. 그 사람 예쁘죠? 뭐가 예뻐요? 예쁘게는. 사진만 예쁘. 지금 완전히 망가졌어요. 머리 여기 다 원형탄 빠지고 늙고. 그래서 한국에 오면 그 소담 사장님이 못 오게 해. 오지 말라고 제발. 자기 관리가 안 된 거야. 지나친 이것과 잠시간. 근데 그러면 글을 못 써요. 뭐 예쁘고 안 예쁘고 떠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솔직히 자살, 암 걸리고 교통사고 이런 거 없는 이상은 95살까지는 살 거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지금 30 초반 같은데 6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20대요. 미안해요. 잘 모르니까는. 25살이에요? 20에? 29, 25로 합시다. 그러면 95까지면 70년을 살아야 돼. 70년. 그럼 재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남은 건 뭐야? 몸뚱이 하나예요. 내 지적, 감성. 정말 계획을 잡고 이렇게 나갔어요. 그냥 감성으로 살지 마세요. 감성 살 나이는 19으로 졸업입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네. 보통 글 쓰는 사람들은 막 자기 슬럼프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네. 막 앞서서 이런 말들. 못 쓰는 사람들이 꼭 그래요. 잘 쓰는 사람 절대 안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프로에게는 변명이 없다예요. 여러분 어느 분야나 피라미드 형태로 돼 있어요. 작가 항상 상위 5%가 움직이는 거야. 미국이 아무리 천박한 사회라도 상위 5%의 지성인과 양심이 움직이는 거야. 선생님은 단 한 번도 글을 쓰는데 글 괜히 쓰기 시작했다라고. No, 없어요. 말도 하지 마요. 전혀 없어요. 저는 미인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지만 저 작가는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쓰는 저 작가는 전생에 나라를 12번 구한 사람 같아요. 난 너무 행복해요. 난 도대체 내가 왜 이 행복한지 몰라. 나는 내가 자다가도 행복한 게 3가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자전거를 탄다는 거. 혼자서 배웠는데. 둘째, 작가라는 거. 그것도 뭐 편집자도 얼굴이 틀려요. 이 문학이나 사회과학 내는 편집자들 보면 다 이렇게 좀 힘들어 있어요. 막 맨날. 근데 어린이 책 내는 사람 편집자들은 정말 예뻐요. 맑고. 왜 그러겠어요? 책이 내용이 맨날 그랬어요. 뭐 책의 내용에 뭐 섹스가 나와요. 폭력이나 살인이 나와요. 배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변하는데 난 너무 행복해. 그다음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 이 3개를 생각하면 저는 정말 I shall not be want. 아무것도 나는 원하는 게 없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특히 40 이상 된 그 엄마들 강연을 많이 가면 50대 되고 뭐 앞으로도 50년, 40년 살아야 되는데 남편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렇잖아요. 자기는 이미 사회에 오래 떨어져 있고 할 일이 없다 이래요. 근데 글은 좋아해. 어떻게 할까? 그러는 분들한테 저는 권하는 게 서평이에요. 서평 전문가가 되라. 각 분야. 그래서 제가 서평 강연도 하거든요. 서평 대상으로.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 서평 강연 하면 글도 쓰면서 서평도 할 수 있는 그건 정말 좋은 앞으로 21세기 직업이 될 겁니다. 네. 네.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한계도 나이를 그 작품을 썼는데 있는 사실 그대로 쓴 건데 지금은 잘 사는데 가난하고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 이런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글을 쓰다 보면 작가가 있는 그대로 쓰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거를 좀 바탕으로 조금 한국으로 집어넣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한테 뭐 아픔을 줬던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다 보고 있었던 조직에서 뭔가 부조리한 면이 이게 소리가 줄어서 써야겠다라고 할 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썼을 때 과연 그때 있었던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나와 같이 연관이 있었던 사람들이 읽었을 때 이게 좀 약간 실패도 있을 거고 허물도 강해하지만 봤을 때 뭔가 좀 고민이 되는 부분 그런 선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작가님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 과연 그 작가들이 글을 쓸 때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이거를 좀 어느 선까지 적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써야 되는지 그런 두려움 떨쳐버릴 필요는 없고요. 자기가 이 글을 냈을 때 일어날 여러 가지 그 여파, 파장을 견뎌낼 담력이 있고 사명감이 있다. 나는 이거 알려서 뭐 공지영 작가가 도가니 했어요. 예? 그다음 또 어느 작가가 또 경마장 가는 길 써가지고 뭐 쪽쪽 어떤 남자들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처럼 당당히 나는 괜찮아 싸울 수 있어 어떤 놈이고 덤벼. 나는 그게 있어요. 내 인생관이 내 앞에 와서 내 눈 보고 얘기하지 않는 얘기는 아무것도 난 믿지 않고 듣지도 않는다. 내 눈 보고 내 앞에 와서 뒤에 작가들도 출판계도 얼마나 말이 많아요. 여자들이 특히 많으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마음을 딱 안 잡으면 이 휘둘리고 저도 휘둘리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한 거예요. 내 앞에 와서 내 눈 보고 노영실 너는 왜 이렇게 인간이 비인격적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 말은 나는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만의 그 정해놔야 돼요. 어떤 선을. 그래서 이거 하는데 이거 하면은 나 테러 당하지 않을까. 아 쓰지 마요 그거 아니라도 쓸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적어도 뭘 밝힌다 할 때는 돌 맞을 각오해야지. 돌 던져. 오히려 더 던져. 난 이슈 될 거야. 노이즈 마케팅 할 거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야죠. 조금이라도 마음이 두려움이 있거나 이러면 하지 마요.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야. 자기가 자기도 못 이겨. 예.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일단은 자기 얘기. 그래서 작가들이 일단 자기 얘기부터 쓰는 거예요. 쓰고 싶은 거 쓰지 말고 쓸 수 있는 것부터 써라 이거예요. 예? 쓰고 싶은 거 쓰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망해. 근데 쓸 수 있는 거, 결국 쓸 수 있는 거니까 뭐겠어요? 자기 얘기인 거야, 일단은. 그래서 다 자기 얘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설을 쓰든 시를 쓰든 일단 유년의 이야기를 다 토해내세요. 한 번 정도는. 회계, 고백록 하듯이. 그런 다음에 거기서 그게 개발이든 세발이든 써놓고 나면 이제 거기서 또 다른 모티브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리가 나오고. 네. 또 질문,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시간, 감정, 체력관리, 예. 감정 관리는 어떻게 예. 난 아무리 내가 여기 철수실에 사랑해도 뽀뽀하면서 글 쓸 수는 없어요. 막, 이러면서 할 수는 없다고요. 진짜 글 쓰려면 내보내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안 만나기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죠. 뭐 살면서 경제적, 육체적, 물질적, 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당하면서 관계에서는 배신, 뭐 수많은 그 감정들을 어떻게 그냥 저는 그냥 내 개인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이게 제 건가요? 예. 이제 이거 완전히 개인 얘기니까 뭐 기분 나쁘면 듣지 마세요. 저는 별명이 걷는 사람이에요. 걸어요. 제가 좋아하는 귀절 중에 그 반고우의 영혼의 편지에 보면은 고우가 너무 걸어. 걷다가 나중에 못 들어와. 기운이 없어서 집에. 저는 걷는 걸 너무 좋아해요. 또 집이 일산 호수공원 쪽이니까 정말 많이 걸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서원을 해서 서원을. 나는 죽는 날까지 청바지만 입을 거다. 그 청바지 이제 그 이유를 또 얘기하면 또 거의 부흥회가 되니까 그건 하고 그래서 이제 걸어요. 걸으면 뭐가 좋냐? 제가 노안이 없어 이 나이에 안경도 안 쓰잖아요. 눈이 저번에 검사 받더니 그 남자가 눈이 참 맑으시네요. 이래서
근데 내 나이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나이에 이렇게 눈이, 갑자기 이 나이가 이 연세에 뭐 이러면서.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영혼은 더 맑아. 이랬더니 나가라 그러더라고. 근데 걸으면은, 진짜 육체적으로 눈이 맑아져요. 좋아져요. 여러분 꼭 걸어요. 그리고 생각이 많이, 정말이야. 꼭 뭐 이거 앉아서 안 해도 걷는 거 정말 명상이자 메디테이션이야. 명상이에요, 명상. 걷는 명상. 행동하는 명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걸으세요. 걸으면은 살 빠져, 눈 좋아져, 머리 좋아져, 머리 맑아져. 좋은 소재 생각나. 두 번째, 저는 아까 얘기했죠. 클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클래식을 엄청 많이 들어요. 특히 오페라를, 요즘은. 오페라는, 요즘은 게테의 파우스트, 특히 로베르토 알라냐가 주인공으로 나온, 파우스트 박사로 나온 걸 들으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요즘은 다 자막 있잖아요. 영어나 한글 자막. 그러면은, 거기서 느끼는 어떤 영적, 정신적, 예술적 그런 감흥들이 다른 인간 사이에 나오는 그 벌어진 일들을 다 하잡하게 여겨요. 괴테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들의 그 말 여러 가지 일들은 흘러가는 강물 위에 떠있는 코르크 조각이라고. 코르크는 강물에 아무 영향을 못 미쳐요. 아무리 물속에 집어넣어봐요. 안 들어가죠. 그냥 흘러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능력, 힘을 키워줘. 세 번째,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닙니다. 그래서 모든 패턴을 바꿨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저녁에 더 안 들어가, 이런 데 어울리지 않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다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겠습니까? 이 나이 됐는데 살아오면서 이제 터득을 한 거죠. 그래서 영육, 혼이 좀 잘 조화되게. 그래도 매일 저도 혼자 울어요. 많이 힘들고. 그렇지만 이제는 그걸 극복을 해 나가는 거죠. 근데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 근데 제일 여러분들 권하는 거 걷는 거. 근데 또 걷는다고 뭐 여자 친구랑 뭐 커피 들고 짜짜짜 이렇게 하지 말고 남자랑 뭐 하면서 스마트폰 너무 그거는 천박한 명상이에요. 제발. 저는 내 자랑 어딨지? 내 핸드폰 이 자랑해야죠.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인대폰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 메시지밖에 안 돼. 너무 행복해요. 눈이 더 좋아졌어 그러고. 그리고 뭐 어디에 뭐 내 거는 위치 추적도 안 당해. 나쁜 데도 가지 않지만.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잘라내고 정리하고 이런 힘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네. 또 질문. 네. 제가 선생님 나오시는 그 수업을 들었거든요. 네. 이영애 교수. 아, 네네.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저희한테 가치관을 꼭 가지고 가라고 하시면서 그 별을 보고 가는 네네. 아. 근데 이제 작가님한테 그 별이 어떤 것일지 궁금해서. 네. 저희 집이 이제 일산인데, 일산은 참 좋은 점이 자전거의 왕국이잖아요. 그쵸? 아시죠? 그리고 유모차의 왕국이에요. 유모차를, 어딜 가도 유모차가 자유롭게 막, 일이 없으니까, 언덕 같은 게. 오죽하면 일산이겠어요, 일산. 산이 없어요, 평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걷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를 막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그날 하여튼 무슨 일 때문에 정말 가슴이 찢어질도록 아픈데, 이렇게 우연히 하늘을 봤는데, 서울보다는 별이 잘 보이는데, 별이 하나가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별 하나를 보고 걸어갔어요, 이렇게. 근데 놀란 게, 나중에 알았어. 그 별만 보고 걷다 보니까,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곧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당장 실험해 보세요. 그것도 이런 도시 왔다 갔다 하면 막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니까 동네에 가서 별을 하나 보고 그 별만 보고 걸어보세요. 그러면 모델처럼 한 길로 쭉 걸어가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수없이 실험했어요. 실험을 했어요. 아, 이게 인생이구나. 내가 글 쓸 때 아까 얘기했죠. 사람도 안 만나고 쓸데없는 거 안 한다고. 뭔가 하나를 목표를 정할 때 그것만 하고 가는 거. 사랑도 그래, 사랑도. 이 여자, 이 남자 쳐다보는 애들이 꼭 넘어지는 거예요, 사고 일으키고. 근데 한 여자만 이렇게 보고 가. 물론 재미는 없겠지만 얼마나 안정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별이라는 거는 내가 나의 인생을 걸어갈 때 저는 허비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은 조지 필드라는 사람인데 나는 녹이 슬어서 못 쓰는 사람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그게 꼭 무슨 수도자의 말인가요? 작가도 그래요. 이 형 태어나서 작가라면 남들은 되고 싶어도 못하는 작가가 됐어. 그러면 맨날 띵까띵까 놀면서 녹이 쓴 펜이 아니라 닳아서 못 쓰는 사람이 되자.
그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아까도 말한 프로에게는 변명이 없다. 물론 가끔 변명하죠. 거짓말도 하고 출판사에다 못 썼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인간이니까 생기는 건데 어쨌든 별 하나만을 정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위의 걸 많이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여자 예뻐 사귀는데 여기 김태희가 있어 물랄라 뭐 여기 뭐 누구 있어 평생 방황하고 왔다 갔다 나중에 초라하고 추레하고 졸렬하고 비열하고 그런 추잡한 인상밖에 안 되죠. 저희 집 옆에 MBC인데 드림센터 가끔 가다 그 청소년들이 때려 몰려와요. 정말 신기한 게 남자애들은 없어. 여자애만 있어요.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여자애들은. 그래서 오면은 연예인들이 나오면은 연예인들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하는 거야. 자기의 별이 없는 사람은 평생 남의 등만 따라다니는 정말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별 하나 목표 하나 정해놓고 한번 인생을 쏟아보는 거예요. 녹이 쓸어 못 쓰는 인간이 아니라 달아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 빛나는 인생. 그러면 달아서 없어지는데 어떻게 빛나요? 머리 나쁜 애들 꼭 이렇게 물어봐요. 달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 빛은 꼭 돈과 성공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행복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 저도 매일 넘어지고 매일 울고 매일 뭐 아픔도 있지만은 어쨌든 스스로를 작가는 결국 혼자 가는 사람이고 혼자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질책하고 혼자 위로해주고 혼자 그렇게 합니다. 위로, 힐링 요새 엄청나게 유행이죠. 힐링의 뜻 아시죠? 어원. 힐링은 홀리 거룩함 플러스 홀 WHOL 전체란 뜻이에요. 힐링은 사실은 전체가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아픈데 괜찮은데 여기는 팔이 썩고 있어. 이게 힐링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도 안 아파야지 힐링인 거예요. 마음도 그렇고 내 삶이 힐링 완벽하게 그런 충만함으로 사는 거. 돈은 없고 뭐 여러 가지 배경 없고 가난하지만 내 삶이 기쁨으로 전체가 기쁨으로 전체 홀이에요. 홀이 못한 사람은 아닌 인생을 사는 사람은 홀 구멍으로 빠지는 거예요. 같은 발음은 다르지만 홀 HOL인가요? 구멍이 영어로 홀로 빠지는 거예요. 구덩이로. 그렇지만 끊임없이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내 인생을 가는 사람은 홀리 모든 것이 충만함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